안녕하세요. 네. 웬일이에요? 인사를 다 하고 고급회계 첫 시간이라서 마음이 좀 변했어. 자, 우리 고급회계 첫 시간인데 일단 바로 수업은 못 하고요. 간단하게 OT 할게요. 비슷한 얘기니까. 자, 첫 번째. 자, 저랑 이제 회계 원리 때부터 들은 분들은 네 번째 과목입니다. 회계 원리 배웠고 중급회계 상 배웠고 중급회계 하 배웠으니까 이제 네 번째 과목이고 과목 이름은 고급회계예요. 과목 이름이 고급회계라서 중급회계나 회계원리 때 배운 내용 중에서 뭐 어려운 내용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주제가 다른 거예요. 중급회계 때는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그래서 한 개 기업만을 회계처리 배웠는데 고급회계는 한 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조금 많이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자체가 달라요. 두 개 기업의 특수한 회계처리를 배우는 거고, 그냥 처음 만든 과목 이름을 정할 때 학교에서 어드밴스드 어카운팅이라고 해서 고급회계라고 쓰는 거지, 실제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을 투입한다면 고급회계랑 중급회계랑 고급회계가 시험 문제는 훨씬 더 쉬워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야. 왜냐면 슬럼프가 찾아오면 처음 공부하는 거 중급회계, 슬럼프가 찾아오면 처음 공부하는 거 다시 중급회계. 그러니까 중급회계는 회독수가 많은데 고급회계는 회독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올해 바꾼 건 뭐냐면, 작년에는 중급회계 종강을 5월 15일 날 했어요. 그리고 고급회계를 제일 마지막으로 뺐어요. 그래서 7월 정도에 종강을 했어요, 고급회계를. 그랬더니 복습도 안 하고 객관식 시간 와가지고 고급회계가 약해가지고 1차 시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단 땡겨달라고 했어요. 알겠죠? 주요 과목이니까. 그래서 올해는 딱 3주 빨리 휙 하고 끝낼 거예요. 자, 근데 고급회계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자, 1차 시험 기준으로 우리 일단 1차를 붙어야 되니까 50문제가 출제되죠? 회계하기. 그 중에서 네, 10문제에서 11문제가 출제됩니다. 보통은 10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재작년하고 작년에 11문제 나왔다가 다시 10문제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냥 10문제에서 11문제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고급회계가 재책 기준으로 나온 문제가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재책 기준으로. 왜 그러냐면 자산 손상이라는 거 배웠죠? 묶어서 뭐 영어권에 먼저 까고 남은 장부 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거 있잖아. 자산 손상 나왔을 때. 그게 다른 책들은 다 합병에 들어가 있어. 근데 저는 중급회계 때 이미 가르쳐.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제가 고급회계가 1회가 적어요. 강의수가. 이미 한 거야. 알겠죠? 근데 그게 오늘 출제됐다고. 그러니까 다른 책 기준으로는 그게 고급회계 출제 범위고 저는 중급회계 때 했단 말이야, 이미. 알겠죠? 응. 그래서 요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점수는 30점에서 33점 정도 출제된다. 그래서 1차 시험 때 좀 가성비가 높습니다. 왜냐면 이 책이 지금 제가 12번 강의할 거거든요. 보강 안 할 거예요. 그래서 12번 강의할 건데 원가 회계는 25번인가 강의할 거거든. 근데 10문제 나와요. 저는 12번 강의하는데 10문제 나와요. 뭐가 가성비가 높은지 알겠죠? 물론 이거보다 더 가성비가 높은 건 정부회계지만. 그 다음에 고급회계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특히 2차 때문이야. 2차. 왜냐면 2차 시험이 이제 부분 합격제가 있잖아요. 150점. 근데 애들이 다 자기가 중급회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중급회계가 훨씬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고급회계가 50점이 나오는데 이 50점 중에서 빵점을 맞으면 90점을 못 넘어요. 이게 60%를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급회계가 30점에서 35점 정도가 나와줘야지 2차 시험을 105점 정도로 안정적으로 붙을 수가 있어요. 91점으로 붙을 생각하지 말고 좀 안정적으로 붙어야지 마음이 편하단 말이야. 알겠죠? 2차 시험 때 중요하다. 고급은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줄이는데 특히 2차를 한 방에 붙는데 고급이 강한 사람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고급회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제 강의는 이거 회계사용 고급회계입니다. 그래서 세무사용 듣는 사람들은 제가 이미 세무사용 고급회계 강의 찍어놨으니까 온라인으로 들으세요. 이거는 회계사용 강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다른 강사님들 듣다가 고급회계에서 갈아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써볼게요. 여러분 다 아니까. CPA 김원종입니다. 열심히 할게요. 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 소개. 제가 이 책을 2019년 7월인가 5월 달부터 나왔으니까 5월 달에 중급회계 상 내고 6월 달에 중급회계 하 내고 7월 달인가 아마 나왔을 거야. 그래서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 한 2년치, 3년치가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책이 너무 두껍다고 하더라고. 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전 책의 1판 책에서는 2010년도부터 기출된 문제들을 전부 다 복원했어요. 전부 다. 객관식 문제 한 문제도 빼고 안 빼고,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전부 다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엄청 두꺼웠어. 해설까지 해서. 그러니까 다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가 이제 토할 것 같은 거지. 다른 책보다
100페이지가 더 넘으니까. 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일찍 합격한 애들은 중급이 강한 애들보다 고급이 강한 애들이 일찍 붙었기 때문에 고급 회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더라고. 네, 그래서 어차피 객관식이나 2차 때 동일한 문제들은 풀어보면 되니까 일단 다독이 더 중요한 거래 가지고 똑같은 문제들 제외시켜 버렸어. 주제가 똑같은 것들을 객관식에서 좀 자르고,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들도 너무 어렵거나 너무 지엽적이거나 그런 것들을 잘라버렸어.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1차하고 2차 때 한 35점 정도 맞을 정도의 그냥 문제집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130페이지 정도 줄였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시험에 안 나왔던 문장들을 한 문장이라도 줄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다독을 할 수 있도록. 알겠죠? 그래서 신경 많이 썼어요. 이것도 제 목숨과 한 달을 바꾼 책이에요. 그래서 책 이름이 바뀌었어요. 해커스. 제가 세무사 책도 내가지고 일단 회계사 IFRS 이름까지 들어갔어요. 우리 학원에는 재무회계 강사님들이 좀 많아가지고 김원종 고급회계고 2판으로 강의할 거예요. 근데 계정이 있어가지고 이 책을 바꾼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으실 분들은 이걸 듣는 게 편해요. 알겠죠? 예제도 많이 삭제를 했고 중간중간에 순서가 좀 바뀌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이걸로 듣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 고급회계 강의를 듣고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IFRS 고급회계라고 해서 1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준이 개정이 돼서 책을 개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공부해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1쇄, 2쇄, 3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 책 보셔도 돼요. 알겠죠? 근데 강의는 이걸로 할 거다. 올해 강의는. 기준이 개정돼서 책 쓴 건 아니에요. 이 책 좋아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쓴 거예요. 자, 그 정도 설명하면 끝났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습 방법. 여러분들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일이야. 알겠죠? 네, 물론 이 3개월 시간 있잖아. 회계 원리 때부터 지금까지 3개월이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많이 바꿀 거야. 진짜로 열심히 산 사람들은 1년 더 먼저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어떻게 살다가 1년에 더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 3개월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렇지만 인생은 되게 길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번 고급회계의 목적은 첫 번째, 최소 결석은 하지 말자. 알겠죠? 복습을 못하더라도 결석은 하지 말자. 그래서 완주가 목표.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습은 하지 말자. 예습할 시간도 없다는 거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피곤하게 살자고. 여러분들 집중력이 지금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고. 그 회계원리 때 들을 때보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지 복습 시간이 주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할 수 있도록 좀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8시간 수업이 한 4번 정도로 좀 늘어났죠? 알겠죠? 그래서 두 과목 공부를 할 때 고급회계부터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고급회계 먼저 하자. 그냥 내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회계 처리가 있고 스킬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고급회계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합병과 연결과 관계기업 투자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제가 합병에서 공식 하나를 알려줄 거고, 연결해서 공식 3개를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관계기업 투자에서 공식 3개를 알려줄 건데, 사실 그 3개만 풀어도요, 전년도 기출문제랑 그 다음 연도 기출문제 중에서 6문제에서 7문제는 그냥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1차 시험은 제가 알려주는 스킬, 산식 7개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림 하나, 한두 개, 요거 2개 알면은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2차 시험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시험 때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물어보는 그 계정 과목이 5개밖에 없어. 그래서 그 5개의 공식만 외우면 그냥 문제 풀 수 있거든. 근데 2차 시험은 그 5개 말고 다른 계정 과목들을 물어보거든. 근데 그 다른 계정 과목들은 재무회계만 남은 사람들이 1년 내내 재무회계로 공부한다. 재무회계만 공부한다. 아니면 나처럼 강의를 한다. 그럼 머릿속으로 그냥 풀 수 있어. 이거 머릿속으로 여기 증가될 거고, 이거 머릿속으로 감소될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재무회계만 남아야 돼. 일단은 빨리 붙어야 돼. 빨리 붙어야 돼. 뭘 산식, 뭐 그림, 이런 거 이해할 시간이 없어. 다른 계정 과목 물으면 분계해서 푸는 게 제일 안전해요. 잘해야 1, 2분 더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2차 시험 때 큰 문제를 풀려면 회계 처리를 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 그래서 최소한 2차를 생각해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예제들은 한 번은 회계 처리해봐야 돼요. 알겠죠? 좀 부탁드리고.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붙인 애들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제가 2차 강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내가 미리 풀어보라 그래요. 저는 3월 달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합격했다 그러면 그냥 제 책을 줘요. 제가 사서 합격시키려고. 그런 다음에 3월 달부터 내가 1장부터 나갈 테니까 거꾸로 먼저 풀어보라고 해. 근데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고급회계는 회계 처리가 안 된대. 왜? 제 스킬이 너무 샤프해서. 객관식 때 이것만 계속한 거지. 근데 2차 시험 때는 이거 못하면 못하거든. 그래서 작년에 붙은 애도 회계 처리 고급회계 힘들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해봐야지 그때 덜 힘들어 한다고. 그래서 부탁이야. 2차 때문에 회계 처리 꼭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요게 내 부탁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 회계 처리 하실 때 2차 답안지에다가 예제 푸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래서 2차 답안지에다가 예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됐죠? 네. 요 정도면 됐지. 하나만 더 얘기할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올해 공부할 때는 지금은 이제 시간표가 여러분들이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본문 정독하시고 책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한번 읽으시고 제가 풀어준 예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최소한 제가 풀어준 문제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고, 좀 제 강의 들어본 사람들도 좀 있다며 고급회계 먼저 전년도에 좀 공부하신 분들 좀 시간이 되면 뭐 객관식 문제까지는 좀 풀어보는데 주관식 문제까지 풀 시간은 없을 거야. 왜냐면 주관식 문제 풀면 다른 과목 복습 못 할 거야. 알겠지? 이제부터 앞으로 시간표가 좀 힘드니까. 그러니까 최소 여기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의 이번 목표는 첫 번째 12번 그냥 출석만 하자. 복습 안 하더라도. 알겠지? 고급은 연결되니까 들으면 다음번에 다시 공부할 때 다시 이렇게 생각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그거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수업 시간 듣고 바로 복습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목표.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하자. 딱 알겠죠? 그래서 뭐 셋 중에 하나 하다 보면 언젠가 붙겠지 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제 진짜 이 고급회계에서 뭘 배우는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제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가 아니라 두 개 기업 이상의 특수한 회계 처리 배운다고 그랬죠? 총 5가지 주제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합병이란 걸 배울 거예요. 합병. 자, 합병은 뭐냐면 A라는 회사가 있고요. B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A라는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다 사요. 그런 다음에 찢어버려요. 속아. 그런 다음에 B 회사를 소멸시키고 A 회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합병일 때 이제 우리가 누가 회계 처리하는 게 중요한 건데 A가 할까요? B가 할까요? 뭐 없어진 회사가 무슨 회계 처리를 하겠어. 그러니까 A가 하는 거죠. 세법에서 아직 합병 안 배웠죠. 아직 법인세 나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 법인 A 법인을 합병법인이라고 하고요. B 법인을 피합병법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회계학에서는 이 사람을 사업을 샀다 그래서 취득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취득자. 그리고 이 사람은 취득을 당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피취득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취득자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을 배우는 걸 합병이라고 해. 요게 이제 첫 번째 주제예요. 여러분들 합병은요, 법적으로도 독립된 실체가 된 거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실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지. 알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식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을 때 회계 처리 배울 건데 그걸 연결이라고 합니다. 우리 특수관계자 때 배웠는데 A 회사가 이제 B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거야. 단지 합병과 다른 점은 뭐냐면 B 회사를 소멸시키지 않았어. 그래서 법적으로 B 회사가 살아있는 거야. 근데 A 회사가 B 회사를 지배하려면 주주총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주주총회이기 때문에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기업의 지분을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회장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사장도 여러분들 와이프 채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과반수라고 하고요. 저는 그냥 50%에서 한 주 이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때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배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배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지만 우리는 회계에서 법적인 형식보단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LG가 실질적으로 삼성과 다 이모씨 회사라는 거지. 그래서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두 회사 재무제표를 단순합산해서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자, 이 단순합산하는 재무제표를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고 이 연결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는 게 연결입니다. 그냥
두 회사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을 단순 합산만 해서 만약에 연결 재무제표를 만든다. 그러면 제가 강의할 필요 없는 거죠. 아니 현금 100원이고 현금 100원이면 두 개 더하면 200원 공시하면 되잖아. 근데 단순 합산하고 나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붕괴들이 생겨. 그걸 연결 조정 붕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배울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회사가 B 회사한테 돈 빌려줬어. 그러면 A 회사는 대여금 잡았고 얘는 차입금 잡았습니다. 두 회사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하면 두 회사는 같은 회사야. 단순 합산했을 때 대여금과 차입금이 양변에 잡혀있죠? 뭔 말이야? 내가 나한테 돈 꿔준 다음에 자산부채 잡았지? 서로 상계 제거하면 돼. 이걸 채권 채무 상계 제거라고 해요. 그리고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얘가 얘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투자 주식이라고 회계 처리해. 얘는 주식을 발행했잖아? 자본금과 주발초로 회계 처리해놨어. 두 회사 재무제표 단순 합산하면 내가 나한테 주식을 발행하면서 투자 주식과 자본금과 주발초가 잡혀있어. 논리적으로 안 맞죠? 상계 제거합니다. 이걸 투자 주식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요. 얘가 얘한테 물건을 팔아요. 50원에 구입한 것을 100원에 팔아. 그럼 매출 총이익을 50원만큼 잡거든? 근데 연결 입장에서는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판 다음에 이익을 계산하면 안 되죠? 이걸 내부거래 제거라고 해요. 이거 말고 대한민국 남성들의 아픔을 얘기하는 비지배 지분 순이익 계산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연결 조정 붕괴를 배울 거야. 지금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알겠죠? 네. 계속 반복해. 한 200번을 반복할 거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그 합병을 우리 영어로 머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은 주식을 취득한다 그래서 연결이라고 부르고요. 기준서에서 취득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어퀴지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합병과 연결은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A 회사가 결국은 합쳐진 회사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게 이제 사업 결합의 회계 처리고 결론은 뭐냐면 요 머저와 어퀴지션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M&A. 그래서 우리는 M&A와 관련된 실사를 하는 업무를 배우는 건 아니고요.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 M&A와 관련된 가치 평가하는 업무가 조금 더 돈이 되는 거고 회계 처리는 그냥 기장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회계 처리를 배울 거다. 드라마가 애들 다 망쳐놔가지고 뭐 회계사 되면 다 드라마 M&A 전문가에 막 남주혁이나 공유나 현빈 같은 사람 나오니까 회계사 돼서 다 M&A 전문가 된다고 했는데 드라마가 다 망쳐놨어요. 알겠죠? 그 타스팀에 가면 나 같은 사람밖에 없어. 원판 진상. 알겠어? 이 시점에서 원판 진상을 다시 한번 외워보자. 원판 진상만 외우지 말란 말이야. 원가의 상승, 판매 가격의 하락, 진부와 물리적 손상이에요. 재고자산의 손상 사유. 어쨌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분법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우리 지분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계기업 투자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분을 50%에서 한 주 이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조금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A 회사가 B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20% 이상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매도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회계에서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아니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회계 처리했죠. 근데 이제 주식을 20% 이상 갖고 있으면 이것은 샀다 팔았다 하려고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뭐라고 하냐면 영업정책이나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지배력인데 왜냐면 50%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100% 지분 갖고 있는 거랑 51% 지분 갖고 있는 건 똑같은 거야. 알겠죠? 사장을 내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20% 이상 갖고 있으면 그 회사를 완전히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참여는 할 수 있게 돼요. 이거 상법을 나중에 배우면 알게 돼. 작년에는 내가 상법 여러분들이 다 배운 상태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소수주주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분을 한 3점 몇 프로만 갖고 있으면 이사 한 명을 채용할 수 있어요. 등기이사. 알겠어? 나중에 배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의적인 영향력이라고 해. 그러면 원래 주식은 샀다 팔았던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은 그 보유 목적에 측정해야 되니까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기자산이든 기포자산이든 공정가치로 측정했잖아. 근데 이건 팔 거 아니죠. 아니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참여하기 위해서 경영에 참여해서 하기 위해서 갖고 있을 테니까 이 회사 망할 때까지 이 주식이 안 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는 공정가치를 알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청산을 가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 B 회사가 청산하면 자산을 전부 다 공정가치에 팔고 부채를 다 공정가치에 갚아요.
그러면 순자산 공정가치의 지분율 때린 것만큼이 주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를 해야 돼. 지금은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지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분법의 회계 처리를 배울 거예요. 자, 요걸 하나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연결되는 건데 공동기업 투자라는 게 있어요. 네. 지배도 아니고요, 유의적인 영향력도 아니에요. 그래서 동업의 회계 처리라고 했죠.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C라는 기업을 5대 5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A 입장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이거는 연결은 안 됩니다. 지배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할 거고요. 이게 원래 연결은요, 51%의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부채를 100% 샀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합칠 때 100%를 합쳐요. 근데 동업은 둘이 같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주식 50%를 갖고 있으면 자산부채를 50%산 것과 동일한 효과야. 그래서 연결을 할 때 50%만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을 이론적으로 비례 연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동기업 투자는 원래 2013년까지 지분법과 비례 연결 두 가지를 다 인정했어요. 근데 실무에서 비례 연결이 되게 어렵거든요. 연결이 지분법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2014년도에 비례 연결이 없어졌어요. 기준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지분법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말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공동기업 투자가 지분법 또는 비례 연결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게 맞는 문장이었어. 근데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공동기업 투자는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게 맞는 문장이야.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요. 말 문제만 나오는 단원이야. 1차 때는. 2차 때는 좀 고급 주제가 있는데.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가 나와도 응용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지분법에 보통 30% 지분을 취득할 때 공식을 알려줄 거야. 같은 회계 처리 방법이니까 그 공식에다 50%만 넣으면 답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건 가볍게 지나가는 단원.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율 변동 효과. 우리나라는 외화 거래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죠. 예, 나라의 국토도 좁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내수보다는 수출로 먹고 나는 회사잖아요.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요, 매출 채권을 외화로 돈을 받기로 하는 거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기말 시점에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르면 그것을 환산해야 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외화 거래의 환산이라고 해요. 이건 원래 중국회계 내용이야. 왜?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배우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기준서가 같이 규정하기 때문에 고급 회계로 빼놓은 거야. 이거 말고 하나를 더 배워야 돼. 외화 표시, 재무제표의 환산. 됐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고급 내용이에요. 실제로 두 개 기업 이상의 특이한 회계 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결을 할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두 회사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한다 그랬죠. 근데 얘가 한국 기업이고요. 얘도 한국 기업이면 그냥 둘 다 원화로 돼 있으니까 그냥 단순 합산해서 우리가 원래 배운 대로 하면 돼. 근데 이 B라는 기업이 미국 기업인 거야. 그럼 재무제표가 뭘로 올까요? 달러로 와요. 중국 기업이면 위안화로 오고. 근데 두 회사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해야 되는데 환율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재무제표를 원화로 먼저 환산한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외화 표시 재무제표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고급의 내용이고요. 이제 한 개를 더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있잖아. 파생상품. 그치? 이거는 원래 한 개 기업이 파생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중급에다가 넣어야 돼.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파생상품 기준서가 처음으로 개정됐어요. 이게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왜냐면 파생상품이라는 상품들이 막 개발되기 시작한 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거든. 그때 처음으로 기준서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근데 처음으로 이것을 교과서에 넣을 때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고급 회계에 넣은 거야. 내 잘못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주제. 됐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다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모르는데 통화선도와 이자율 수합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자율 수합 나왔고, 네. 나와도 틀리지만. 자, 그래서 일단 출제 범위를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1차와 2차. 일단 올해는 제가 생각하기에 10문제 나올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합병이 제일 중요해요. 합병은 1차 시험 때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오거든. 네, 근데 저는 그냥 두 문제라고 할게. 중요해. 알겠지? 여러분 중급회계 단원들은 거의 한 문제씩 나오죠? 유형자산과 금융자산 제외하고는, 수익 제외하고는. 근데 합병은 내용이 많지 않은데 두 문제 나오니까 되게 중요한 과목이야. 그 다음에 연결은 됐다 중요해. 알겠죠? 고급의 꽃은 연결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4문제에서 5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그 합병과 연결을 합치면 6문제가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그냥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요거 관계기업 투자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요거 한 문제.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되면 9문제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 9문제죠? 네, 자기가 좀 마음에 들면 관계기업 투자를 2문제 내거나 이걸 2문제 내거나 이걸 2문제 낼 수 있어요. 됐죠? 올해는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요거 2문제 나온 거고, 어느 해에는 환율 변동 효과가 2문제 나오고, 어느 해에는 관계기업 투자가 한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오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책이 어떻게 돼 있냐? 제 책은 일단 합병을 챕터 1에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연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팩의 첫 시간 배울 때 회계원리 안 듣고 중국팩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차변대변을 모르는데 내가 회계 처리해주는데 차변대변에 뭘 쓸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중국회계를 들어. 그러니까 중국회계를 듣기 위해서 회계원리 들어야 되지. 고급회계도 마찬가지야. 고급회계의 연결의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연결의 회계원리를 써놓은 책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챕터 2가 연결의 회계원리야. 알겠죠? 시험엔 안 나오는데. 그리고 3장과 4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2장부터 4장까지가 연결인데 이거는 연결의 기본적인 회계 처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취득했는데 60%를 취득했거든? 근데 지분의 변동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되게 간단한 연결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연결도 고급이 있어요. 그래서 5장부터 6장까지는 연결의 고급 내용이 있어. 예를 들면 60%였다가 지분을 20% 추가 취득하는 경우. 60% 갖고 있다가 지분이 5% 처분한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싫어하는 법인세가 있는 경우의 연결. 원래 법인세 없다고 가정하는데. 그 다음에 A 회사가 B 회사의 지분 80% 갖고 있는 한 개 기업에 연결만 할 건데 또 B 기업이 C 기업의 지분을 60% 갖고 있어. 복잡한 관계구조. 그 다음에 연결 현금흐름표 등등등등등등등 한 10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고급 문제다. 됐지? 자, 일단 1차에 최근 2년만 설명할게. 예. 거의 연결이 4문제가 나오면 3문제는 위에서 나와요. 알겠죠? 여기서 나와. 그리고 고급은 매년 한 문제 나올 때가 많아요. 2문제 나오면 폭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한 문제 아니면 0문제다. 그래서 전전년도에는 아예 안 나왔고 위에서만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는 요거에 1개가 나왔다. 저는 옛날에 강의를 어떻게 했었냐면 주제가 한 7가지에서 10가지 사이가 이제 1차 시험에 돌아가면서 한 번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객관식 시간에, 물론 강의는 다 하는데 객관식 시간에 찍어서 올해는 이게 나올 것 같다. 그럼 다 나왔어. 지금 그렇게 강의 안 해요. 다 해요. 알겠죠? 1차에 나올 거, 2차에 나올 거 다 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차를 붙어야 된다 그랬잖아. 1차 또 2차는 달라요. 2차는 다 여기서 나와요. 알겠죠? 고급은 연결이 2차 시험에 2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연결이. 그러니까 50점 만점인데 연결 자체가 28점이 나올 수가 있다고. 14점짜리 2개로. 알겠지? 근데 2문제가 다 이쪽에서 나온다고.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고급 잘못하면 2차 시험 못 붙는다 그랬지? 150점에서 90점 못 넘기니까. 그래서 이건 2차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야. 1차 때는 한 문제 정도 틀릴 수 있지. 알겠죠? 공부하라고. 근데 이걸 잘하려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해. 아니야. 우리가 회계 원리를 잘하는 사람이 중국회계 잘하는 이유가 뭐야? 회계 원리에서 분계 많이 해봤으니까 중국회계 때 분계 시간이 여러분들 빠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0분에 복습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복습하는 이유가 분계 시간이 빠르기 때문이야.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잘해야지 요거를 넘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하려고 하면 5, 6장을 보는 게 아니야. 요 앞에 거의 단계에 뭐만 하나 추가가 된다고. 알겠어? 딱 한 분계만 달라져. 그러니까 요걸 잘해야지 요걸 잘하게 된다고. 그것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2차 시험 때 다른 것보다 1차는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건데 고급회계가 2차 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2차 시험이 150점이에요. 총 나오는 문제가 12문제예요. 중급회계에서 8문제 나오고 고급회계에서 4문제가 나옵니다. 중급회계 상에서 4문제가 나오고 중급회계 하에서 4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그 중급회계는 조금 중급회계 하에서 6문제 나오고 중급회계 상에서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중급회계 상에서 6문제 나오고 중급회계 하에서 2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중급회계 상 제가 몇 단원이에요? 12단원. 그 중에서 4문제 나오는 거죠. 그럼 찍기가 3문제 중에 1문제가 나오는 거네. 3단원 중에 1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33%야. 2차 시험 때. 연결은 지금 내가 9단원으로 적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챕터 써줬나?
요 관계기업 투자가 챕터 7이고 요게 챕터 8이고 요게 챕터 9에서 단원이 9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연결을 그냥 쪼개놓은 거라고. 총 주제가 몇 개야? 5개. 그 중에서 4개가 나오는 거야. 자, 마지막에 고급을 공부해야 돼? 중급을 공부해야 돼? 고급을 공부해야 된다고. 고급 합병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찢어요. 10번 중에 9번 나와요. 매년 2차 때. 이거는 한 문제 아니면 2문제야. 알겠죠?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5개 다 내시는 분도 있어.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관계기업 한 문제, 그 다음에 환율병동효과랑 파생상품을 2문제를 4례 1, 4례 2라고 보여줘. 5개를 다 낼 때가 있어. 그래서 고급은 2차 때 제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끝. 뭐 강의는 똑같이 합니다. 알겠죠? 옛날에는 1차 중심으로 좀 강의해서 컴팩트하게 강의했는데 요즘은 2015년부터 문제가 어려워져가지고 그렇게 강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 강의 듣는 사람 중에서 이제 2차 준비하다가 고급회계만 약한 애들이 또 있어. 2차 때 이제 재무회계만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 애들이 고급회계 실강을 좀 듣기도 하고 요 인터넷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근데 웬만한 선생님들이 다 2차까지 다 대비하기 때문에 저는 한 주제도 빠지지 않고 거의 강의해요. 한 개만 빼고. 연결 현금 물음표. 그건 강의 못해. 강의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강의해도 나만 알게 돼. 알겠죠? 네, 그걸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연결을 한 3번, 4번 복습을 하시고 현금 물음표를 3번, 4번 복습한 상태에서 연결 현금 물음표 2차 때 들으면 들리니까 그때 해준다고 2차 때. 그거 하나 빼고는 다 합니다. 커버리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체크 잘하고 자 수업 바로 시작할 겁니다. 1-2페이지인가? 빨리 펴. 네. 자, 사업결합.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챕터를 쓰면 제일 처음에 일반론이라고 해서 그 정의 같은 거 적어 놓는 저를 하나 만들어 놨죠? 그래서 사업결합에 자, 일반론이라고 돼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첫 번째 의의가 있을걸? 맞지? 의의. 그런 다음에 이제 사업결합을 배우니까 사업결합에 정의가 나와 있을 거야. 맞죠? 사업결합이라는 게 M&A 회계 처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A 회사가 B 회사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업결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사건 또는 거래를 말해요. 됐죠? 자, 질문. 아까 내가 지배력이라고 했어. 지배력이 뭐라 그랬어?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지. B회사의 지분을 다 취득해서 B회사를 소멸시키고 A회사로 합치는 방법. 그걸 뭐라 그랬어? 합병. 그 다음에 B회사는 법적으로는 살려놔. 근데 그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어야 되지? 그게 연결. 그래서 사업결합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사건을 말하는데 결국은 2개를 말한다. 아까 다 설명한 거야. 뭐하고 뭐? 합병과 연결을 말한다. 알겠죠? 그것의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배울 거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제 지배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배력도 여러분들 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라고 그랬어요? 규칙 중심의 회계 처리라고 그랬어요?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법에 대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만 해라 못 규정하는 거야. 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IFRS가 도입되기 전에 연결은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그냥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무조건 연결하라고 그랬어. 알겠죠? 이게 규칙 중심의 회계 처리야. 근데 2012년도야. IFRS 도입된 다음에 3년 뒤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서가 개정이 됐어요. 예를 들면 내가 A기업인데요. B기업의 지분은 49%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럼 옛날 기준으로는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니까 연결을 안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나머지 51%를 수많은 주주들이 되게 분산돼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주주총회는 어차피 20%도 출석 안 하거든.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사람 중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비중으로 투표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럼 잘 분산되어 있으면 내가 지배하는 거 똑같죠? 그럴 때는 연결해야 돼. 옛날이랑 달라. 전문가적인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내가 49%를 갖고 있어. 근데 다른 주주가 2명인 거야. 주영이가 20%를 갖고 있어. 아름이가 31%를 갖고 있는 거야. 나는 49%를 갖고 있는데 미안하다, 둘이 부부야. 알겠어? 둘 다 짜증내면 안 되지. 미안해, 괜히 얘기했다. 그러면 둘이 특수관계자니까 둘이 같이 의사결정을 하면 내가 지배력이 없는 거죠? 그때는 연결 또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라고 요 지배력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지배력에 대해서는 합병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고요. 사업결합 기준서에서 연결 재무제표의 기준서를 참조하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이번 주 내로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냥 지금은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지배력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배우게 된다. 사업결합 뭐라고? 합병과 연결이야. 둘 다 되게 짜증내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영학 아직 안 배웠죠? 우리가 기업이 성장하는 전략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물건을 계속 팔면서 돈을 벌어. 그런 다음에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것을 제품으로 출시해서 기업의 외형을 계속 증가시키는 거야. 이것을 내부 성장 전략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이거 배우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내가 돈을 벌잖아? 잘 되고 있는 거 그냥 사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걸 M&A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외부 성장 전략을 배우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외부 성장 전략을 경영학에서 배우게 된단 말이야. 다 회계학, 경영학, 재무관리 다 연결돼 있어. 근데 그쪽에서는 이 성장 전략을 옛날에는 기업 결합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기업 결합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 경영학 책에는 다 기업 결합이라고 돼 있어. 근데 우리 기준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 사업 결합.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왜 용어가 기업 결합에서 회계학에서 사업 결합으로 바꿨는지 2010년도에 이 용어가 바뀌었거든. 그것만 잠깐만 설명하려고. 일반적으로는 A 기업이 있고요, B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연결을 안 배웠기 때문에 합병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요 1장에서는 그래서 B 기업을 소멸시키고 A 기업이 됐어. 그럼 기업과 기업을 결합한 거니까 기업 결합이라고 옛날엔 불렀단 말이야. 요것에 회계 처리를 배울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M&A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A 기업이 있는데요. A 기업은 건설업을 하는 기업이었어. 근데 B 기업은 요즘 기업들은 사업부를 많이 갖고 있죠? 사업부를 2개 갖고 있는 거야. 하나는 건설사업부,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역사업부. 알겠죠? 근데 이 기업은 외형은 키우고 싶어. 근데 무역업에는 진출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B기업을 쪼개. 우리 기업을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죠? 기업을 쪼개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B기업을 분할시킨 다음에 B기업의 건설사업부만 합쳐서 A기업을 만들 수 있어. 됐죠? 그럼 이거는 기업을 결합한 거야? 사업을 결합한 거야? 사업부를 합병한 거죠? 그래서 용어가 기업결합에서 사업결합으로 바뀌었다. 왜 우리 기준서가 사업결합인지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험에 B회사가 건설사업부가 무역사업부가 있는데 건설사업부만 합쳐서 합병을 했다. 이런 문제 안 나와. 알겠지? 그냥 기업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는. 알겠지?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둬라. 그 다음에 뭐 배워야 되냐? 용어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요때 이제 우리는 시험은 이걸로 안 나온다고. 왜 사업결합으로 바꾼지만 알면 되는 거고 기업으로 나온다고 그냥 합병했다고. 그때 요 A기업을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라고? 합병법인이라고 안 부를 거야. 취득자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요 B기업을 취득을 당한 기업이라고 해서 피취득자라고 부를 거야. 됐지? 그래서 요 용어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면 우리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제 책은 취득자는 전부 다 A기업이야. 피취득자는 다 B기업이야.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취득자인 A기업이 피취득자인 B기업을 X1년 7월 1일 합병하였다. 문제를 읽으려면 누가 취득자고 피취득자인지 파악해야겠죠? 우리는 그 중에서 취득자 회계 처리를 배울 거다. 자, 취득자는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을 말해요. 얘는 취득을 당한 사업을 말해요. 알겠죠? 사업에 대해서 취득을 당한 기업이 아니야. 이제 사업결합이기 때문에 취득을 당한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요거의 정의가 이제 좀 나와 있을 거야. 이따 책으로 정리해주고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사업 결합을 하니까 사업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네. 여러분 사업 왜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회계사 되면 근로소득자잖아. 나는 사업소득자야. 난 두 가지 다 사업소득자야. 내가 운영하는 사무실도 내가 대표로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강의도 내가 돈 받고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매출액이 높으면 그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업소득자예요. 제가 이 사업 왜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 및 자산의 원래 집합체였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집합을 말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사업은 돈 벌기 위한 활동이다. 그 정도 아시면 돼. 사업소득 배웠잖아 지금. 세법에서 지금 사업소득 배우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한 활동을 말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3요소. 이것만 우리 1차 시험 때 말문제가 나왔었어.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상기업이나 제조기업을 말하죠. 기업들을. 제조기업을 잠깐만 얘기해 봅시다. 제조기업은 만약에 내가 차를 만드는 회사면 타이어를 사야 되고 철강을 사야 되겠지. 그걸 뭐라 그래? 원재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투입물이 필요합니다. 인풋. 원재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원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 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생산. 그것을 영어로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공품이 다 만들어지면 이제 나중에 최종 생산물이 나오죠. 그 최종 생산물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제품. 제품을 아웃풋이라고 해서 산출물이라고 해.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입물, 과정, 산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질문 한번 해볼게. 근데 내가 사업을 12월 31일자 입장에서 한 10일 전에 시작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한 번도 차량회사에 재고시사 같은 거 안 가봤잖아. 현대차 같은데. 나도 안 가봤어. 나도 현대차 감사는 안 가봤어. 자동차에 관련된 기업들은 나 안 가봤거든. 근데 자동차를 만드는데 보통 한 30일 정도 걸린대요. 한 대 만드는데. 그럼 내가 12월 20일 날 자동차를 처음 만들기로 시작했어. 그러면 타이어 같은 거 쌓여 있겠지? 그 다음에 완성되지 않은 차들이 있을 테니까 생산까지는 됐을 거야. 근데 제품이 하나도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사업을 시작한 지가 10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쵸? 그러면 산출물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그 회사는 사업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필수 요소가 있는데 투입물과 과정은 사업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산출물은 사업의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알겠죠? 제가 이 강의 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제 강의가 투입물이거든요. 제 책과. 그리고 이 과정이, 이제 이 교육 과정이 여러분들을 합격생으로 만들기 위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산출물이 합격생이야. 알겠죠? 근데 필수 요소가 아니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합격 못할 수도 있다. 좀 붙어라. 알겠죠? 열심히 좀 해가지고. 네. 됐죠? 그래서 요것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구분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회사를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요. 자산을 한 개만 사는 거야? 그 회사 자산 다 사는 거야? 다 사는 거야. 그래서 회계처리 내가 여기다가 현금,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지만 실무에서는 유형자산이 있으면 기계장치 1, 기계장치 2, 기계장치 3, 기계장치 4 분기가 이렇게 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여러 자산을 구입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거거든. 네. A 있고 B 있고 C 있고, 예를 들면 A 토지, B 기계장치, C 차량 운반구를 구입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거야. 근데 이 회계 처리는 이미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다고. 중국회계 때. 여러분들 중국회계 때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구입하게 되면 고개 숙이지 마. 이제 중국회계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중국회계 얘기 나올 때마다 고개 숙인다고. 까먹는 거 당연한 거야. 지금 들으면서 한 번 더 이해하면 되잖아.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구입했어. 그걸 뭐라 그랬어? 일괄구입. 그럼 토지하고 건물을 모두 사용하면 상대적 공정가치로 배분했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회계 처리할 때가 있고,
주영이가 강남에서 임대업을 하는 거야. 너 공부 왜 하니? 그치? 토지를 100억 갖고 있고 건물을 100억만큼 갖고 있어. 그쵸? 근데 너는 지금 토지하고 건물을 그냥 개별적으로 파는 거야? 사업하고 있는 거야? 사업. 뭐? 임대업. 근데 강남은 임대업이 잘 되잖아? 그럼 두 개의 공정가치가 200억이면 200억에 팔 거야? 프리미엄 붙일 거야? 프리미엄 붙여서 220억에 판단 말이야. 그럼 그 20억 영업권을 구하는 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 자산을 구입하는데 if 프리미엄 영업권이 존재해. 그것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지. 그럼 이때는 회계 처리 뭘로 한다? 사업 결합으로 한다. 됐지? 근데 만약에 if 200억짜리인데 그냥 200억에 나한테 파는 거야. 그러면 임대업에 대한 프리미엄 주는 게 아니라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판 거지? 네. 그래서 영업권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구팩의 내용 따라가야 된다. 다시 토지하고 건물을 모두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뭘로 회계 처리해요? 상대적 공정가치.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 중구팩에서 네 글자. 일괄구입. 알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주영이가 임대업을 됐다 못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사업을 팔더라도 영업권이 0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아니, 꼭 영업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어. 그럼 너네가 살 때는 영업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꼭 영업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업 결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영업권이 0이기 때문에. 됐지?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 말 문제 나올 때는 결론만 기억하면 돼.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if 영업권이 존재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업으로 간주하셔야 돼요. 됐죠? 왜냐하면 영업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도 사업 결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장 결론적인 얘기는 영업권이 존재한다면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준 거니까 이 문장만 출제가 돼요. 됐죠? 됐다. 칠판 지우기 전에 여기까지 배운 거 책으로 잠깐 정리할게요. 자, 1-2페이지 보시면요. 사업결합의 의의라고 돼 있죠? 그냥 설명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업이 외부 성장하는 방법과 내부 성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외부 성장 방법에 합병과 연결이 있다. 그래서 그 합병과 연결의 사업결합인데 그것의 회계 처리를 배울 거다라고 써 있어.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사업결합. 이건 알아야 돼. 사업결합은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말한다. 써놨죠? 됐죠?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뭐? 합병과 연결. 이 사람들아. 자, 거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 뭐가 있어? 제일 중요한 말. 지배력. 지배력은 뭐라고 부르냐면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배울지 내일 배울지는 모르겠는데 배울 거야. 2번 배울 거니까 그때 기억하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취득자와 피취득자의 정의가 있죠? 자, 우리가 산 기업을 취득자라고 했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을 취득자라고 합니다.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기업. 그 다음에 피취득자는 사업결합으로 지배력을 획득당한 사업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사업결합으로 바꿨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우리 시험 문제는 합병이든 연결이든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나와. A 회사가 B 회사를 합병하였다. 갑이 을 회사를 합병하였다. 우리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대한이 민국을 합병하였다. 제일 많이 나온다고. 대한민국. 만세는 어디 있냐고? 만세는 6장에서 공개할게요. 알겠죠? 복잡한 지분구조에서.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사업의 정의야. 내가 뭐라 그랬어? 돈 벌기 위한 활동을 사업이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사업은 투자자나 그 밖의 소유주, 조합원이나 참여자에게 배당, 원가 절감, 그 밖의 효익의 형태로. 여기까지는 뭐 몰라도 돼. 수익을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관리할 수 있는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을 말한다. 소련말로 돼 있는데 결론은 뭐야? 돈 벌기 위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이라고 한다. 이거 몰라도 돼. 나와도 그냥 맞는 문장으로 나올 거야. 근데 사업에 3요소가 있다고 그랬지?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한국말로는 투인물, 과정, 산출물. 사업은 투인물, 그리고 투인물에 적용한 산출물, 창출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세 가지 다 동그라미 쳐놓는 게 좋을 것 같아. 투인물 동그라미, 산출물 동그라미, 과정 동그라미. 이를 사업의 3요소로 간다. 이미 가르쳐준 거죠? 내가 말했잖아. 제품이 아직 12월 31일 날 완성되지 않더라도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으면 사업은 하는 거지. 그래서 투입물과 과정은 필수 요소인데 산출물은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이것만 지금 오늘 지금 첫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야. 오답으로. 그래서 그 문장이 바로 있어요. 사업은 보통 산출물이 있지만 산출물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된 집합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래서 요건 필수 요소고 요거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 요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나왔을까? 산출물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렇게 해서 나왔었어. 됐지? 유일하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 거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사업의 3요소가 써 있는데 제목만 알아두면 돼요. 제목에다가 이렇게 투입물, 과정, 산출물 요거다만 밑줄 쳐놓고요. 옆에다 좀 써놔. 읽을 때 요거 두 개는 필수 요소다. 그리고 요거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써놔야지 아까 밑줄 쳐준 문장 나왔던 걸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만 정리해 놓자. 자, 그 다음에 사업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다가 그래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권은 보세요. 처음 공부할 때는 좀 꼼꼼히 보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볼게. 4번 볼게.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없다면 이건 중요해. 요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특별한 반증이 없다면 영업권이 존재하는 자산과 활동의 특정 집합은 사업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우리 기준서는 요 문장만 딱 요구하고 있죠? 영업권이 있으면 사업으로 간주된다. 내가 프리미엄을 줬으면 사업 결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토지하고 건물을 샀을 때 프리미엄을 안 줬으면 중국 회계 때 배운 일괄구입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사업에 영업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도 이제 설명했죠? 영업권이 있으면 사업 결합을 하는데 영업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업 결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지? 사업 처음 시작하면 프리미엄 없으니까. 만약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을 취득한 경우 자산 집단의 원가는 일괄구입으로 간주하여. 이건 배웠죠?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하고 건물을 구입하면 토지하고 건물을 모두 구입했으니까 일괄구입으로 간주한다. 일괄구입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게 이제 중국회계 때 배운 내용이라고. 그래서 매수일에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각각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에 배분한다. 이거 배운 거죠? 질문. 내가 토지하고 건물을 9억에 취득했는데 상대적 공정가치가 8억과 2억이야. 그럼 토지에다가 9, 8에 72, 7.2억 배분하고 건물에다가 1.8억 배분하면 되는 거죠? 이건 중국회계 때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를 더 비싸게 샀으면 그 비싸게 산 금액만큼을 영업권으로 회계 처리할 때가 사업결합이라고. 알겠지? 여기까지 배운 거야. 됐죠? 자, 문장은 딱 2문장밖에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바로 책으로 정리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사업결합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사업결합의 기준서는 일단은 말문제를 대비하는 거야. 사업결합의 기준서 말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니까 제 말 믿고. 올해도 한 문제 나왔어요. 말문제. 알겠지? 사업결합은 합병과 연결에 동시에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이 기준서 내용은 합병의 회계 처리를 할 때도 쓰이는 거고 연결의 회계 처리를 할 때도 쓰이는 거야. 근데 1장은 합병 위주로 공부를 하거든. 그러더라도 연결해서 또 쓰여.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연결의 기준서에도 쓰인다고. 사업결합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획득하는 거래 및 사건을 말합니다. 자, 2가지 사건을 벌일 수 있어. 첫 번째 뭐? B회사의 주식을 다 산 다음에 찢어버린 다음에 같은 회사로 만들 수 있어. 합병. 두 번째는 A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50%에서 한 주 이상 과반수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업결합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사건과 거래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배력은 좀 기억해야 돼.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뒤에서 공개할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회계학에서는요. 옛날에 기업결합이라고 불렀어. 나도 공부할 때 처음에 기업결합을 불렀는데 2010년도에 IFRS 도입될 때 사업결합으로 용어가 바뀌었어. 이유가 뭐라고? 사업부로 분할해서 합병할 수 있기 때문에. 됐지?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는 거야. 시험에 안 나와. 됐지? 넘어갈게.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정의예요. 사업이 뭐라 그랬어? 돈 벌기 위한 활동.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 및 자산의 집합을 말합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사업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투입하는 투입물, 그냥 일반적인 제조기업으로 생각하면 원재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과정,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아웃풋, 완전히 생산된 거,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제품을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입물과 과정이 있으면 나는 사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입물과 과정은 필수 요소이고
산출물은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지금까지 이 책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요거 하나만 나온 거야. 사업의 3요소 중에서 산출물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럼 틀린 말. 됐지? 응.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러 자산을 구입할 때 회계처리를 배우거든. 그때 만약에 영업권이 존재하면 합병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하고, 영업권이 존재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중국회계 때 배운 일괄 구입 또는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린 기준서 문구가 중요한 거니까 특별한 반증이 없다면, 영업권이 존재하면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하셔야 됩니다. 됐죠? 끝. 재밌죠? 뭔가 새롭게 하니까 재밌지 않아? 좀 재밌다고 해줘. 자, 아까 사업결합이 뭐라 그랬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라고 했어. 그래서 이게 합병의 회계처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연결의 회계처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을 지배력의 정의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냐? 옛날에는 그냥 합병과 연결 다 똑같은 거야. 결국은 다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50%에서 한 주 이상, 우리 기준선이 이렇게 돼 있어. 과반수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더라고. 과반수가 50%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50% 초과를 말하는 거예요. 초과예요. 과반수잖아, 과반수. 그래서 저는 50%에서 한 주 이상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50% 초과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의 주식을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무조건 연결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게 무슨 중심의 회계처리? 규칙 중심의 회계처리. 근데 지금은 49% 갖고 있는데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설명드리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했는데, 삼성전자의 지분을 옛날 회장님인 이건희 회장님과 특수관계자들이 13%밖에 안 갖고 있었다고. 그리고 자기 자회사들 전부 다 그 지분을 합쳐봤자 35%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지배하고 있다고. 왜냐면 지분이 60%가 외국 주주인데 주총에 참석을 안 하니까. 알겠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야, 삼성전자는. 알겠어? 여러분 빨리 사. 왜 우리나라에서 본 거 배당으로 다 뺏기냐고. 에? 한 주씩 사자. 나도 한 주밖에 없지만. 자, 그래서 지배력의 정의야. 그래서 이제는 50%에서 한 주 이상 그걸 안 쓸 거라고. 그래서 전문가적인 판단하라고 2012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있을 때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힘. 이상하죠? 이제 소련 말 때 나오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근데 이 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주주총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럼 그 뭐예요? 의결권이에요. 결국 의결권 갖고 우리가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분율과 거의 비슷해. 소련 말로 바뀌었지만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결국은 연결, 지배력을 하는 거야. 연결도 하고 합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야. 그치? 이익은 여러분들 어떤 회사의 지분을 60%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이익을 60% 끌고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결국은. 왜?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로부터 결국은 뭘 받아? 배당, 그쵸? 그러면 현금 받은 것만큼 배당금 수익 없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지분율과 비슷한 거야. 근데 이럴 때는 연결하라고 이걸 만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49% 갖고 있어. 근데 그냥 아무런 지분 관계가 없고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어. 그럼 뭐 연결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49%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의 모든 매출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뭐라고만 하면 쪽도 못 쓰겠지? 나한테 모든 물건을 파는 회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익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합친 거야. 두 개 같이 판단하래. 그래서 힘과 이익과의 연관을 판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쓸데없는 얘기 한 거야. 49%를 갖고 있는데 널리 주식이 분산돼 있어. 그럼 내가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거야. 5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49% 갖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갖고 있는데 30%, 31%인데 두 회사가 특수관계나 부부야. 그러면 내가 연결 안 하는 거야.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해야 된다고. 알겠죠? 응.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배력의 3요소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써놓은 거야. 왜냐하면 사업결합 기준서에서는요, 지배력을 판단하는 방법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서를 참조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연결 재무제표로 토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챕터 2에서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은 챕터 2에서 배울 거라고. 옛날에는 그냥 주식을 과반수 이상 갖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한 페이지짜리였는데 이 지배력의 정의와 관련된 기준서만 120페이지야. 짜증 이빨이 나지? 그래서 내가 그걸 5페이지로 줄였어. 거기를 벗어난 적이 없어. 그 5페이지도 다 읽을 필요 없어. 내가 밑줄쳐준 거 11문장만 읽으면 무조건 맞게 해줄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는 2차 약술로 외워야 돼. 왜냐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합병이나 연결 문제가 나오면 지배력의 정의를 쓰시오 또는 지배력의 3요소를 쓰시오. 똑같거든. 지배력의 3요소로 정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2차 약술. 지금 외워두는 게 좋을 거야. 그냥 키워드만. 힘, 이익, 힘, 이익과의 연관. 난 맨날 똑같이 강의하거든. 난 2012년부터 이걸 2차 약술이라고 계속 써놨어요. 2번 나왔어요. 놀랍게도 작년 시험 문제예요. 알겠죠? 이 정도는 외워놓는 게 좋아. 그냥 수업 들다 보면 외워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결합의 식별이라고 돼 있어. 됐지? 이건 이제 말문제 나오는 거니까 조금 있다가 필기 아니고 밑줄로 쳐주면서 설명할게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일단 지배력의 정의. 제가 밑줄 안 쳐줬죠? 자, 세 번째 줄. 지배력. 찾았어? 지금 우리 4페이지 하고 있어. 지배력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는지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 쓰라고 나왔다 올해. 쓸 수 있겠어? 지배력의 정의를 쓰시오. 읽다 보면 쓸 수 있어. 다시 한번 읽어볼게. 피투자자의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여기까지. 요게 뭐야? 이익이야. 내가 써준 것 중에서. 그 다음에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요거 뭐야? 힘이야. 그리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요게 힘과 이익 간의 연관이야. 됐어? 그래서 결국 지배력의 3요소 쓰라는 말과 지배력의 정의 쓰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왜냐면 밑에 힘, 이익 간의 연관에 똑같은 말이 들어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한 번은 지배력의 3요소 쓰라고 돼 있고 한 번은 지배력의 정의 쓰라고 나왔단 말이야. 알겠죠? 에? 근데 이게 만약에 5점으로 나왔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써요? 힘, 구체적인 내용. 이익, 뭐 변동이익에 노출, 뭘 어떻게 써? 나도 못 쓰겠다. 씨. 에? 결론적으로 힘, 이익 간의 연관도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못 쓴다는 거지. 이 키워드만 들어가 있으면 5점이라면 4점을 줄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3개는 외워놓으라고. 알겠죠?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사업결합의 식별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사업결합의 식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먼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합병과 연결을 사업결합이라고 하는데 아직 연결은 배우지 않는 거고요. 연결은 목요일부터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합병 배울 거예요. 그럼 합병은 이런 거야. A 회사와 B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급회계 때 내가 합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은 회계 처리 알잖아. 그래서 B 회사를 소멸시키잖아. 그러면 이제 B 회사에 장부가 있을 거야. 그래서 B 회사에 자산, 부채가 있는데 이 자산 부채를 A 회사가 끌고 오면 되는 거죠. A 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A 회사에 끌고 오면 되는 거야. 그 분계를 취득자가 하면 끝이라고. 근데 자산과 부채가 B 회사에는 장부 금액으로 찍혀 있겠죠? 질문. 예, B 회사를 살 때 여러분들 장부 금액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정가치로 사야 될까요? 당연히 공정가치지. 네가 만약에 10년 전에 구입한 토지가 있어. 하나만 갖고 있는 회사야. 10억이야. 지금 공정가치가 20억이야. 얼마에 팔래? 20억에다가 또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팔 거잖아. 영업 잘 되면. 그러니까 공정가치로 바꾸는데 이 장부 금액을 공정가치로 바꾸는 과정은 회계사가 하는 거야. 이거는 파스트 팀에서 하는 거야. M&A 팀에서. 우리는 그거 배우는 거 아니라고. 그것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오디팀은. 알겠지? 요거에 공정가치 평가하는 것은 윤민호 교수님한테 배운 여러 가지 모형으로 이제 실사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자산이 200원이 됐어.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회계법인에서 이게 100원이 나왔어. 그럼 자산에서 부채 뺀 것을 우리가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100원짜리 회사야. 근데 보통은 프리미엄 주니까 이렇게 대가를 주겠죠? 요 대가를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합병 대가라고 불러요. 그것을 세법에서는 우리 회계학에서는 이전 대가라고 불러요.
됐죠? 그럼 합병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줘야 되죠? 그럼 질문, 대가를 어떻게 주면 될까? 예를 들면 프리미엄 줘서 150원을 준다고 했어. 첫 번째, 돈 줘도 되죠? 현금 150원 주고 합병해도 돼요. 두 번째, 내 주식을 150원어치 발행해서 돈을 대가를 지불해도 되죠? 외상으로 해도 되죠? 사채를 발행해서 줘도 되죠? 이것도 다 합병이라고. 그게 써있어. 됐죠? 그래서 합병을 하는 방법은 1번, 지금 5페이지 하고 있어. 박스. 현금 줘도 되고, 부채를 부담해도 되고, 주식을 발행해줘도 되고, 위에 3개 다 합친 걸로 셋 중에 하나 줘도 되고,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해서 대가 내 이전이 없이도 사업결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대가를 안 주고도 사업결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뒤에 어차피 나오니까 그때 설명할게. 그건 중요한데 거기 아예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으니까. 자, 사업결합의 적용 배제라고 돼 있죠. 됐죠? 나는 옛날에 가르칠 때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안 가르쳤거든? 근데 시험 문제 자꾸 나오더라고. 알겠지? 이거 나왔었어. 그래서 파란색으로 바꿔놨어, 내가. 자, 1번 볼게. 밑줄부터 칠게. KIFRS 1103호 사업결합은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적용하는데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공동약정 자체에서 재무제표를 공동약정 구성에 대한 회계 처리는 사업결합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약정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조인트 벤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 이것도 옛날에 의역한다고 해서 직역한다고 해서 바꿔놨어. 이미 배운 거야. 이건 뭐 쓴다 그랬어? 아까 설명했는데 처음에 우리 고급회계 출제 범위에서 이게 뭐야? 동업회계 처리라고. A 회사와 B 회사가 있는데 C 회사의 지분을 5대5로 갖고 있으면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거야? 공동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거야? 공동 지배력. 그래서 이거는 연결이나 합병회계 처리하는 거야? 지분법 쓴다 그랬어. 지분법. 됐지? 이 내용은 당연히 7장을 배우면 알게 돼. 알겠지? 그냥 넘어가. 밑줄 치고. 그래서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합병 안 씁니다. 다시 여러분 사업결합은 뭐하고 뭐만 된다고? 합병과 연결이야. 그 다음에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과 자산집단의 취득. 이미 설명했죠?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과 자산집단의 취득은 합병회계 처리하는 거야? 중국회계에서 배운 일괄취득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야? 일괄취득, 일괄구입. 상대적 공정가치로 배분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나왔고. 자, 3번. 여기다 별표 3번. 이게 한 번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안 가르쳤었는데 옛날에.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은 사업결합 기준서를 쓰지 않습니다. 됐죠?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업결합을 할 때 요 장부 금액으로 회계 처리할 것인가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잖아. 그럼 네가 팔 때 네 회사의 자산의 공정가치 금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치 금액을 빼준 금액으로 팔겠지? 당연한 거잖아. 사업을 사는 거니까. 그냥 개별 자산을 취득한다고 생각해야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하는 법이 있다면 그걸 취득법이라고 불러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냥 동일한 회사였는데 동일한 회사가 합병한 거야. 그러면 장부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 합병을 할 때. 요 끌고 올 때. 요것을 지분 통합법이라고 해. 그래서 IFRS가 도입되기 전에는 둘 다 인정했어. 알겠지? 근데 지금은 대가를 주면서 주식을 취득하면서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에 샀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IFRS는 취득법만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취득법의 회계 처리 배울 거야. 다 공정가치로 측정할 거야. 근데 동일 지배와의 합병은 사업결합 기준서가 아니라요. 2000번대 해석서에서 장부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만들어놨어. 이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동일 지배와의 합병이 뭐냐? 이런 거야. A 기업이 있는데 얘가 얘의 지분을 80% 갖고 있어.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지 연결하는 거야? 50% 이상. 그래서 얘가 C를 갖고 있어. 그런 다음에 얘가 60%를 갖고 있어. 얘가 D를 갖고 있어.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연결할 때도 취득법을 쓰거든. 그럼 이 재무제표 이미 3개 다 합쳐갖고 얘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다고. 연결 재무제표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 A와 C가 다 공정가치로 바뀌어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든 상태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둘이 합병한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네 둘은 동일 지배하에 있는 합병이죠? 이미 연결 재무제표 만들 때 공정가치로 다 반영이 돼 있어.
그리고 60% 취득한 날이 옛날이야. 그 시점에 이미 두 회사는 같은 회사가 된 거야. 그래서 공정가치법을 쓰지 않고 장부금액법을 써요. 그래서 이 회계 처리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이 말 문제는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건 취득법 안 쓰고 장부금액으로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제외를 시켜놨어.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은 사업 결합을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틀린 문장으로 나왔으니까 기억해둬야 돼. 자, 그 밑에 이미 배운 문장이 다시 나와 있어. 빨리 읽어, 밑줄 치면서.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의 취득의 경우에 취득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식별하고 측정한다. 사업을 구성하지 않으니까 중국백에서 배운 일괄구입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를 배분하고 이러한 거래에서는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4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문장 다시 써놓은 거죠? 됐죠? 넘어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결합의 유형이 돼 있어요. 3번.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기준서의 문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사업결합을 뭘 배울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심심하실 때 그냥 읽어보시면 졸리실 거야. 그래서 그림만 보면 돼. 알겠죠? 그림 그냥 필기해 줄 거야. 여러분들 사업결합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뭐가 있다고 그랬어? 이미 몇 번을 했잖아. 합병. 됐죠? 근데 합병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A 회사가 있고요. B 회사가 합쳐졌어. 그래서 B 회사를 소멸시킨 다음에 이름을 A 회사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B 회사가 A 회사에 흡수당했지? 그래서 이 합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흡수합병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합병의 종류가 한 개가 더 있어요. A 회사가 있는데요. B 회사랑 합쳐져요. 근데 둘 다 소멸시켜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설 합병이라고 합니다. 합병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있잖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전화번호 다 몇 번이지? 010이야 다? 요즘에는 010으로 다 쓰죠? 저희 때는 011이 SK텔레콤이었고요. 017이 신세기통신이었어. 그래서 신세기통신과 SK텔레콤이 두 개 합쳐서 합병했거든? 그런 다음에 SK텔레콤으로 만들었어. 그거는 흡수합병이 맞아. SK텔레콤이 신세계통신에 합병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런 적이 있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했거든. 근데 국민은행이 됐어.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이건 국민은행의 주택은행 없앤 다음에 국민은행 됐으니까 이건 흡수합병이라고 생각하잖아. 이건 아니야. 이거는 국민은행도 없애버리고 주택은행도 없애버렸어. 그리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었는데 국민들한테 투표를 했어. 회사 이름을 뭘로 할까가 좋을까요? 알겠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국민은행 만들자는 거야. 이름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거인데도 신설합병인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계약서 다 읽어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시험엔 C라고 나오겠지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제 우리는 1장에서는 합병만 배울 테니까. 자, 합병은 흡수합병만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 됐지? 그래서 계산 문제는 흡수합병만 공부하면 되고요. 요 신설합병은요.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말 문제만 나와. 말 문제 중에서 취득자가 누구인지만 판단하면 돼. 됐어? 질문 한번 해볼게. 자, 이 기업에서 A가 산 사람일까요? B가 산 사람일까요? C가 산 사람일까요? 모르겠지? 네, 그때그때 달라요. 그건 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금방 배우니까. 뭘 공부할지만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요 흡수합병만 공부하면 돼. 계산 문제로는. 이건 말 문제로 취득자가 누구인지 바로 공개할게. 그 다음에 연결이죠? 여러분 연결은 우리 영어로는 어퀴지션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래서 취득이야 똑같은 말이야. 저는 연결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다시 A 기업이 B 기업의 지분을 과반수 갖고 있을 때, 근데 제가 강의를 과반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50%에서 한 주 이상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갖고 있는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지만 같은 회라고 생각해서 A와 B 회사의 재무제표의 배정 과목을 단순 합산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안 맞는 문제 조정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 거다. 이건 2장부터 6장까지 다시 설명할 거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다. 그리고 제가 쓴 거야. 알겠지?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졸리실 거야. 안 읽어봐도 된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합병을 하는 방법이 이미 가르쳐줬어.
여러분들 이게 합병과 연결은 같은 거라고. 결국은 주식을 사는 거야. 주식을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이제 연결로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서 100%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연결이야. 100%를 샀다가 100%를 찢어버리면서 한 회사가 돼야지 합병이라고. 결국은 합병과 연결은 둘 다 50%에서 한 주 이상 산 거니까 사업결합으로 동일한 거라고. 알겠어? 근데 주식을 삼으로써 그 회사의 자산부채를 샀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내가 주식 60%를 사면 그 회사의 자산부채는 내가 맘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사업결합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개별적으로 그 회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에 샀다고 가정하는 취득법. 그리고 원래 같은 회사였는데 그냥 합쳐진 거일 뿐이다. 장부금액으로 회계 처리하자. 지분통합법. 지분통합법. 그래서 두 가지가 이론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됐죠? 근데 IFRS는 이 지분통합법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없어진 기준서의 회계 처리는 알려줄 필요가 없겠지? 땡큐인 줄 아세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두 가지 방법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때마다 지분통합법과 취득법, 지분통합법과 취득법 다 회계 처리해줬었어. 근데 지금은 취득법이니까 KIFRS는 취득법을 사용합니다. 됐죠? 그 회사의 자산부채를 샀다고 가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IFRS에서 사업결합은 지분통합법을 인정한다. 틀린 말이야. 그 문제는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지분통합법에 회계 처리는 안 나온다고. 알겠죠? 그래서 취득법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자, 일단 7페이지에 사업결합의 유형이 나와 있어요. 합병과 취득의 그림이 나와 있죠? 이 필기 그대로지? 넘어갈게 그냥. 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제 그것들을 배울 거니까 또 그릴 거야 계속. 그 다음에 지분통합법과 취득법이 있죠? 두 번째 줄만 보면 돼. KIFRS가 도입된 이후에는 모든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것만 나올 수 있어.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돼? 취득법. 그리고 요거 말문제 아직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지분통합법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X, 요게 틀린 문장으로 낼 수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아직 안 나왔는데.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 지분통합법과 취득법에 회계 처리가 나와 있는데 지분통합법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 그리고 취득법은 한 장 넘겨봐. 공정가치로 뭐 처리해서 뭐 회계 처리한다 그렇게 돼 있죠? 읽어보시면 돼. 왜냐면 취득법의 회계 처리를 지금부터 배울 거니까. 됐어? 네. 자, 칠판 좀 지울게요. 자, 일단 우리가 사업결합을,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사건이라고 했지? 가장 중요한 말이 뭐야? 지배력. 지배력은 옛날처럼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연결하라. 그런 방법 안 써요, 이제.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힘, 이익 간의 연관. 나중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이거 강의할 거거든? 거기로 토스해 놓을게. 알겠죠? 지금은 그냥 50%에서 한 주 이상. 그걸로 기억해도 돼. 근데 키워드는 외워놔. 힘, 이익 간의 연관. 알겠지? 두 번이나 나왔어, 2차 때. 네. 그 다음에 사업결합의 식별이야. 요거, 사업결합은, 이제 사업결합을 할 때 돈 주는 방법이 있죠? 돈 주는 방법이 현금 줘도 사업결합이죠? 토지 줘도 사업결합이죠? 대가를 줄 때. 지분을 발행해줘도 되죠? 외상으로 해도 되죠? 됐죠? 그런 것들이 사업결합이다. 중요한 거 아니고. 사업결합의 적용 배제라고 있죠? 공동약정은 동업입니다. 지분법 쓸 거야. 됐죠? 그리고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의 취득은 일괄 구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어. 중급회계 내용대로.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동일 지배하에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사업결합 기준서를 쓰지 않습니다. 합병인 경우에는 아까 지분통합법으로 장부금액으로 합병한다 그랬지? 네, 그거는 이제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죠. 사업결합의 유형은 합병과 연결이 있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 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IFRS는 주식을 취득하면서 자산부채를 샀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방법을 취득법이라고 할 거고 장부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지분통합법이라고 할 건데 IFRS는 취득법을 인정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업결합의 회계 처리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결합의 회계 처리는 원래 연결과 합병에 같이 쓰이는 거거든. 알겠죠? 이 지금 내용은 연결해서 쓰이고 합병해서 쓰이는 거야.
근데 일단 1장에서는 합병해서 쓸 거고 여기서 썼던 내용 갑자기 연결해서 툭툭 튀어나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양쪽에 다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사업결합이다. 자, 그럼 사업결합은 이제 첫 번째. 자, 자산부채를 샀다고 가져간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법 적용할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기준서가 취득법이라는 내용을 사업결합에 써놨는데 다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회계 처리하세요. 이렇게 써있어. 그래서 기준서 목차대로 내가 책을 써놨어. 그래서 취득법 적용해 4단계가 나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요거 지금 설명할 거예요. 그림에 있으니까 필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 거 지금 필기를 보시면 거의 책에 다 있어요. 알겠죠? 신경 써서 썼단 말이야. 하도 여러분들이 짐승 같은 필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림에 나와 있어. 자, 아까 A 회사가 B 회사가 둘이 합쳐져서 A 회사 만든다 그랬잖아. 그러면 누가 회계 처리할지 결정해야 되겠지? 회계 처리하는 사람은 내가 뭐라 그랬어? 취득자. 첫 번째, 취득자를 식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자의 식별. 이게 왜 중요한 거죠? 누가 회계 처리할지 결정하는 거야. 저는 쉽게 누가 산 놈인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A 회사와 B 회사가 합쳐져서 A 회사가 됐어. 누가 산 놈이야? A 회사지 뭘. 맞지? 근데 A 회사만 계속 취득자가 되면 재미가 없잖아. 항상 예외가 있어야 되잖아. 법적으로는 A 회사와 B 회사가 합쳐져서 A 회사가 됐는데 B 회사가 취득자인 경우가 있어요. 혹시 신문에서 백도어라고 들어봤어요? 우회상장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 예외사항도 배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 1회 식별이야. 됐죠? 취득 1회 식별. 이건 뭐 배우는 거냐면 언제 회계 처리할지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사업결합 회계 처리 해야 될 거 아니야, 합병. 그럼 1월 1일 할 건데 7월 1일 할 건데 5월 1일 할 건데 그거 배우는 거야. 두 번째는 공정가치가 있어요. 우린 취득법 적용하니까 1월 1일 날 공정가치, 7월 1일 날 공정가치, 12월 30일 날 공정가치가 있는데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언제 날짜로 측정할 것인가. 그 두 개 때문에 중요한 거야. 됐어요? 네. 요 취득일은 이제 어떻게 식별할 것이냐. 연결과 합병해서 같이 쓰이기 때문에 지분을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는 날이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취득할 때 한 방에 취득하지 않고요. 40% 취득한 다음에 20%를 추가 취득해. 40%를 취득하는 날은 합병하는 날이 아니야. 연결이나. 누적으로 50% 이상 취득하는 날이니까 40%에서 20% 취득하면 누적으로 60%가 되죠. 그래서 그 누적으로 20% 취득한 날, 추가적으로 20% 취득한 날, 그날이 취득일이 돼요. 그날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회계 처리하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 기준으로 자산부채를 측정해야 돼. 됐죠?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회계 처리할 건데 다 배운 거니까, 자 A 회사와 B 회사가 있고 요거를 A 회사로 만들었어. 누가 회계 처리한다고? 일반적으로 그냥 얘가 취득자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B 회사의 재무제표를 받아. 근데 B 회사의 재무제표는 장부금액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 장부금액을 뭘로 실사해야 된다고? 공정가치로 실사해야 돼. 이게 M&A 팀이 좋은 게 뭐냐면 합병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랬잖아. 네가 40억에 어떤 회사를 팔고 싶은 거야. 나는 20억에 이 회사를 사고 싶어. 그러면 40억과 20억이 맞는 금액인지 M&A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가치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고자 하는 사람도 회계법인에 맡겨야 되고 팔고자 하는 사람도 회계법인에 맡겨야 돼. 여러분들이 일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둘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삼정한테 맡기고 나는 3일한테 맡기고. 알겠죠? 그래서 공정가치를 평가했어. 근데 우린 취득법이니까 공정가치를 회계 처리하겠지? 누가? 얘가. 그럼 얘가 여기다가 요 자산을 처리를 해요. 나는 이렇게 크게 쓰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현금, 유형자산, 그 유형자산도 기기장치 1, 기기장치 2, 기기장치 3, 토지 다 공정가치 따로따로 하는 거야. 알겠죠? 금융자산도 주식 1, 주식 2, 주식 3 다 따로따로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그럼 이거 써주다가 이 칠판 다 끝나겠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공정가치가 나왔는데 이게 2,000원이고 부채가 1,000원이 나왔어. 그래서 이게 공정가치라고 한다면 A 회사가 이거 장부에 반영하면 되죠? 그리고 대가 주는 거죠? 요 대가 주는 걸 내가 뭐라 그랬어? 이전 대가. 지금 이거 중국회계 때 했어. 나는 영업권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중국회계에서 영업권을 설명하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자산소장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순자산 공정가치가 1,000원인 회사인데 일반적으로 영업권이 생기니까 좀 더 비싸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업권이 얼마인가 구하는 게 1차 시험에 나오는 거야. 1차 시험 때 합병에서는 이 영업권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만 나온다고. 됐어? 그때 요 자산과 요 부채를 측정해야겠지? 그걸 지금 3단계에서 배울 거라고. 저 회계 처리할 때. 자산은 취득하는 거야, 인수하는 거야?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자산이라고 써있고. 자, 부채는 여러분 취득해요? 아니, 자산이 2,000원이 회사인데 부채가 1,000원만큼 있으면 부채는 내가 대신 갚아야 되니까 1,000원만 나중에 돈을 주면 되잖아. 1,000원에다 프리미엄 붙인 것만큼 부채는 인수하는 거지. 그래서 인수부채. 됐지?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인식하고 측정하셔야 돼. 이거랑 뭐랑 비교해야 돼? 이거. 이걸 뭐라 그랬어? 실무에서는 합병대가, 우리 기준서에서는 이전대가. 됐지? 그것을 언제 기록할지 결정하는 절차는 인식. 인식이 뭔지는 알죠? 재무제표의 재무제표 요소를 언제 기록할지 결정하는 과정. 그 언제를 우리 이번 기준서가 규정됐잖아. 포착하는 과정, 이 사람들아. 그리고 금액을 얼마로 할 건데 측정하는 거. 이걸 배울 거예요. 됐죠? 근데 특이한 걸 하나 배울 거야. 뭘 배울 거냐면 비지배 지분. 됐지? 자, 이거는 지금은 안 배워요. 알겠지? 연결해서 쓰여, 연결. 사업결합 기준서에서는 연결과 합병을 모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이 나오지만 사업결합에서는 이것만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회사가 B 회사에 100% 지분 갖고 있고 살려있어. B 회사도 살아있어. 비지배 지분이 없어요. A 회사가 B 회사의 지분을 60% 갖고 있으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40% 갖고 있는 거야. 지배기업을 제외하고. 그것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할지 배우는 게 비지배 지분이야. 근데 합병은 A 회사가 B 회사의 지분을 100% 사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이 안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있는 것만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연결해서 제가 따로 설명할 거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요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회. 요것에서 요것 뺀 거. 요걸 제가 이제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할 건데 요것과 요것을 비교해서 이전 대가가 더 크면 영업권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요 영업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할 것인지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근데 가끔 이런 문제도 생겨요. 이렇게 샀는데 대가를 적게 주는 경우도 있어. 잘 발생은 안 하는데 이건 중국배회 때 설명 안 했는데 영업권이 대변에 생기면 염가 매수 차익이라고 쓸 거예요. 염가 매수 차익. 그래서 영업권이 염가 매수 차익이 될 수도 있다. 취득법 적용의 4단계는 이렇게 4가지 절차거든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그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 내가 다시 설명할 거라고. 취득법 적용의 4단계. 그때 요거 2개는 계산 문제 풀 때는 전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론형 문제 풀 때 필요해요. 많이 나왔어요. 올해는 요 지문을 안 냈는데 사업결합 기준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말 문제로 나와요. 한 문제는 계산 문제고. 요 1, 2단계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 3, 4단계는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건 영업권만 물어보잖아요. 1차 시험 때는. 합병에서는 무조건 영업권만 물어봐. 그러면 3, 4단계만 필요한 거예요. 결국. 저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구한 다음에 거기서 빼줘서 이전 대가랑 비교하는 거니까. 이거는 계산형 문제 풀 때 필요한 거야. 물론 이론형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이론형 문제는 제가 밑줄 쳐줄 거고. 자, 우리 IFRS는 사업결합을 취득법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취득법 적용에 4단계가 나와 있는데 일단 회계 처리할 사람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취득자의 식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회계 처리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 썼네. 식별이라 써도 되는데 취득일의 결정이에요. 요 날은 회계 처리하는 날짜고요. 두 번째는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런 다음에 B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이전 대가를 비교해서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을 결정하기 위해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이전 대가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걸 배울 거예요. 알겠죠?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그래서 오늘 여기 다 못해. 오늘 여기까지 아마 끝날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왜냐하면 요 인식과 측정할 때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무 지침이라는 게 있어. 실무에서 적용할 때 주의할 사항. 예외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인식 원칙이 있고요. 인식 실무 지침이 있고 인식 원칙의 예외가 있어. 측정 원칙이 있고 측정의 실무 지침이 있고 측정 원칙의 예외가 있어. 근데 하나도 안 나온 문장이 없어요. 다 나와요. 계산 문제 풀 때. 알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좀 까다로울 거다. 그럼 첫 번째, 누가 산 놈인지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취득자의 식별이라고 한다. 누가 산 놈인지 결정하는 것을. 됐죠?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경우부터 배울 거야. 알겠죠? 일반적인 경우. 자, A 회사가 있고요. B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흡수합병이 주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B 회사를 소멸시킨 다음에 A 회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취득자라고 해. 그러면 A가 취득자예요? B가 취득자예요? 일반적으로는 A가 취득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찢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럼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가를 준 기업이 취득자라고. 일반적으로. 대가는 뭘 줄 수 있다고 그랬어? 현금. 그래서 현금을 부담하거나 외상으로 해도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부채를 부담해. 그러면 취득자는 현금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기업이 취득자가 돼요. 됐죠? 현금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 이건 당연한 거죠. 대가를 준 거니까. 자, 여기까지 잠깐만 밑줄 칠게. 자, 일단 1-4페이지 보시면, 아니 1-9페이지 보시면 그림 1-4가 있죠? 무조건 암기해야 돼, 이거는. 알겠죠? 취득법의 4단계. 그래서 필기, 그냥 이렇게 별표 쳐놓으면 이게 내 필기야. 그래서 처음에 취득자의 식별을 배우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가 하나 돼 있지. 굵은 글씨. 아니,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그게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현금 주고 취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로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는 보통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한 기업 또는 부채를 부담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얘가 취득자라는 거죠. 왜? 얘가 현금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는 원칙이야. 근데 이렇게 배우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 배우는 게 뭐다? 예외다. 그치? 그래서 지금 예외를 배울 거야. 대가를 뭘로 줄 수도 있다고 그랬어. 내 지분.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지분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됐죠? 네, 내용이 좀 달라요. 자,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거든. 그래서 두 회사가 합쳐졌어. 그러면 B 회사를 소멸시켜야 되니까 B 회사의 지분을 다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B 회사 지분을 다 취득하겠지. 누가? A 회사가. 그때 만약에 A 회사가 B 회사의 주주한테 현금 줬으면 A 회사가 취득자야. 근데 얘가 얘한테 줬다는 거야. 뭘로? 돈이 없으니까 A 회사 신주를 발행해 준 거야. 그래서 A사 주식을 발행해 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대가를 준 기업이 취득자니까 얘가 취득자야, 법적으로도. 그래서 얘가 취득자가 됩니다. 대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원칙이야. 됐죠? 이게 없어지고 요 A 회사가 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취득자입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 그렇죠? 이거 배우는 거 아니야. 이것의 예외를 배우는 거야.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게 이제 말문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취득자의 결정에서 유일하게 말문제 나올 게 요거예요. 자, 요것을 우리 실무에서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역취득이라고 부를 거야. 역취득. 똑같아, 내용은. 봐봐. A 회사가 있어. B 회사가 있어. 그래서 B사 주식을 다 취득해서 찢어버리는 건 똑같아. 이거 찢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대가를 주는 것도 A사 주식을 발행해. 그러면 원칙은 뭐라 그랬어?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취득자가 원칙이라 그랬지? 근데 이번에 예외야. 얘가 취득자가 돼. 자, 이것을 역취득이라고 합니다. 두 개 합쳐진 건 A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도 얘가 없어졌어도 B가 취득자라고 생각하고 회계 처리를 해야 돼. 됐어? 이거 역취득이라고 해. 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 볼게. 어떤 내용이냐? 사업 결합 전에 A 회사가 100주를 발행한 거야. 그런데 B 회사에, 아니, 우리 대가를 줄 때는요. 질문 한번 해볼게. 내가 A 회사가 B 회사를 취득한 다음에 대가를 줄 때는 B 회사한테 주는 걸까요? B사 주주한테 주는 걸까요? B사 주주한테 줘야지. B사 주주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B사 주주한테 B회사 주식을 발행해 줬는데 발행해 준 주식이 발행 주식 수가 150주인 거야. 그러면 사업 결합 후에 총 주식이 250주가 되죠. 그러면 A회사의 주식을 A사의 주주가 몇 주 갖고 있어? 100주. B사 주주가 몇 주 갖고 있어? 150주. 그러면 B사 주주가 실제적으로 몇 프로 갖고 있어? 60%. 총 발행 주식 250 중에 150주 갖고 있잖아. 그러면 A회사 누가 지배하고 있어? A사 주주가 지배하고 있어? B사 주주가 지배하고 있어? B사 주주. 그래서 이거 판단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업 결합 전에 주식이 100주 있는데 이거보다 발행 주식 수가 더 커. 그럼 그건 역취득이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똑같은 건데 사업 결합 전에 100주가 있어. 근데 실제 발행 주식이 적어. 50주로.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회계 처리가 되는 거야. 두 개 차이 알겠죠? 이해 가요, 이거? 이해 가는 사람도 있고 고개 한 3명 끄덕였고 삐떡인 사람이 이상한 거야. 내가 자세하게 설명 안 했어 지금. 자, 왜 B회사가 취득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런 거야. 자, A사가 있는데 주영이가 20년 동안 갈군 회사야. 갈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업원들을 자기가 일군 회사라고. 일군 회사. 그래서 주영이가 이모씨지. 너 성이 이모씨지. 이모씨가 100주를 갖고 있었어. 됐잖아. 그런 다음에 사업 결합을 했어. 그런 다음에 B회사의 주주한테 누구야? 나라 그럴게. 내가 100% 갖고 있어. 김모씨한테 지분을 발행해줬는데 몇 주 발행해줬어? 150주. 그런 다음에 두 회사가 소멸됐지. 그런 다음에 A회사의 주주는 얘랑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60% 갖고 있고 얘가 40% 갖고 있지? 맞잖아. 그러면 A회사의 지배는 누가 하는 거야?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 결국 B사 주주가 지배를 하니까 역취득. B사가 취득자가 되는 거죠? 알겠죠? 요걸 백도어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판단은 요걸로 하면 돼. 100주가 있었는데 100주보다 더 발행해줬으면 역취득. 덜 발행해줬으면 그냥 취득. 됐죠? 네, 이걸 백도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실무에서 우회상담. 그래서 여러분들 공인회계사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회계감사 배우면 알게 되거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입을 닫아야 돼. 아시겠죠? 자본시장을 깨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회상장 같은 거 일을 하면 먼저 정보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주식을 그걸 먼저 사면 내가 이득을 다 볼 거 아니야. 알겠지? 카톡 보내.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이 뭐가 필요해? 아니 미안해. 농담한 거라고. 알겠죠? 그런 일 하면 나한테 카톡 보내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너네한테 이런 정보가 들어갔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너네한테 들어갔을 때 이미 꼭지야 주가는. 알겠지? 그러니까 카톡으로 들어오는 거 가지고 동기들이 막 보내면 사지 마. 자, 이걸 우회상장이라고 하는데 일단 시험 문제부터 설명할게. 우리 기준서가 원래 얘가 취득자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분을 취득당한 기업이 취득자가 되는 사업결합을 역취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놔야지. 근데 우리 기준서는 그렇게 써놓지 않았어. 어떻게 써놨냐면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피취득자가 되는 사업결합을 역취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놨어. 주어를. 어차피 만부장 나오는 건 똑같다는 거 알겠지? 아니, 다시 우린 취득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지분을 취득당한 기업이 취득자가 되는 사업결합을 역취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우리 기준서는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피취득자가 되는 사업결합을 역취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문장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문장 잘 들어야 돼. 자, 지분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은 반드시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취득자가 되어야 한다. 틀린 문장이지? 뭐 때문에? 역취득 때문에. 됐어? 네, 이게 원칙인데 얘가 원칙인데 예외가 있잖아. 됐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이게 코스닥 기업들은 되게 소규모로라도 벤처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상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는 소규모 쓰레기 같은 상장 기업들이 되게 많은 거야. 계속 적자 나는 기업이야. 근데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상장이라는 프리미엄만 있는 거야. 근데 B기업은 대규모 되게 큰 비상장 기업인 거야. 그러면 대규모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으로 가려면 원래 IPO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증권거래법을 준수해야 되고요.
3년간 공시 의무에서 기관한테 무언가 경고 같은 걸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야 되고요. 3년간 계속 이익 흑자가 나야 되고요. 자본이익률이 3%를 넘어야 되고요. 그런 충족 요건이 되게 많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귀찮은 거지. 그래서 그냥 대규모 비상장 기업이 소규모 상장 기업을 그냥 합치는 거야. 그리고 이 이름을 그냥 쓰는 거야. 알겠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얘 지분이 100주, 150주지 아니야. 100주, 100만 주. 알겠어? 그럼 실제로는 얘가 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무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우회상장. 알겠지? 역합병. 뒷문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백도어.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돼? 이걸 미리 안 사람이면 이 소규모 상장 기업이 먼저 오르는 거지. 이 기업이 되게 좋은 기업이니까. 제가 겪어봤던 것 중에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인 거 알죠? 제약회사 중에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대규모 비상장 기업이었는데 요거 소규모 상장 기업이 OR캠이라는 쓰레기 회사가 있었거든. 4,000원이었는데 합병한다는 소식 들리니까 그냥 바로 상한가 치더니 12,000원까지 가더라고. 몇 배야? 3배야? 근데 그때도 셀트리온이 아직 흑자를 많이 낼 때가 아니야. 그래서 이 12,000원으로 한참 가더라고. 한 3, 4년. 알겠죠? 그러더니 또 오르더라. 20만원 되더라. 기업이 계속 성장하니까. 그래서 재작년인가 2007년도가 80만원까지 가더라. 알겠죠? 실제로. 그 다음에 이것도 한 주당 주로 주식 분할했어. 그럼 4,000원일 때 만약에 1억만큼 사놨으면 거의 한 80억을 벌었을 거야. 80배에서 90배 올랐더라.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연예 기획사들은 다 백도어입니다. 알겠지? YG, JYP, 그다음에 SM 다 백도어로 갔어요. 직상장으로 간 거는 요번에 빅히트가 처음이에요. 작년에 아미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설명 다 했나? 네, 다 했다. 자, 볼게. 자, 9페이지 한번 볼게. 9페이지 말문제 풀어야 돼. 지분을 교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으로 돼 있죠? 주로 지분을 교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는 보통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다. 이게 원칙이죠? 이거 설명한 거죠? 지분을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은 일반적으로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취득자이다. 됐죠? 역취득이 있죠? 자, 역취득 동그라미 쳤는데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피직자이다. 이해가 주어로 돼 있죠? 지금? 내가 설명했죠?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피직자가 되는 기업을 역취득이라고 한다. 사업결합을 역취득이라고 한다. 됐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말 문제도 나오고요. 계산 문제도 나와요. 역취득은.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문제이냐에 따라서 영어권의 답이 달라져. 그걸 판단해야 돼. 판단 어떻게 한다고? 사업결합 전 지분과 발행 주식수가 있는데 발행 주식이 더 크면 역취득. 그 다음에 더 작으면 일반적인 경우야. 요걸로 판단하는 거야. 그거 주의하시고 한 장 넘겨볼게. 그래서 사례 판단하는 기준 설명한 거야. 이 그림을 그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말로 풀어서 설명했어요. 읽어보시고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필요한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뭘로 판단하는 거야? 사업 결합이 끝난 다음에 이때는 봐봐. A사 주주가 100주 갖고 있지. 이게 A사 주주가 갖고 있는 거고 이게 B사 주주가 갖고 있는 거잖아. 이건 A사 주주가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A사가 취득한 거고 이건 B사 주주가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B사 주주가 취득한 거지. 사업 결합이 끝난 다음에 상대적 의결권으로 취득자를 식별하면 되겠네. 결론이 나와 있다고. A 10번에 동그라미 2번에 A 사업 결합 후 결합 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의결권. 취득자는 보통 결합 참여 기업 중 소유주 중 결합 참여 기업에 대한 의결권이 가장 큰 부분을 보유하거나 받은 소유주가 속한 결합 참여 기업이다. 그래서 앞에 거 모르더라도 판단할 수 있죠? 아니 결합이 끝난 다음에 150주 발행했는데 100주를 얘가 더 갖고 있으니까 얘가 상대적인 지분이 높으니까 얘가 취득자고 얘는 얘가 B사주주가 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B사가 취득자고 그러니까 결합이 끝난 다음에 결합 참여 기업의 주주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의결권으로 판단하라고. 그게 결론이라고. 됐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쫙 읽어보시면 돼. 됐지?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사업결합을 하면 사업결합에 4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그랬어. 우리는
주식을 사면서 자산부채를 취득했다고 가정한다고 그랬어. 취득법을 적용하는데 취득법 적용에는 4단계 절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취득자의 식별이야. 누가 회계 처리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거기까지 지금 배운 거야. 요것만 하고 쉴 테니까 좀만 참어. 네. 자, 첫 번째. 자, 일반적으로는 현금을 주고 취득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기업이 취득자가 돼요. 일반적인 경우.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예외가 항상 나오잖아. 그래서 지분을 교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취득자가 됩니다. 이게 원칙. 예외가 있다는 거지.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피취득자가 되는 사업결합을 뭐라고 한다? 역취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곳의 회계 처리는 나중에 배울 거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에서는 우회상장, 백도어, 역합병, 역취득이라고 부른다. 구체적인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은 내일 수요일 날 배울게요. 요게 또 쓰여. 그러니까 다시 이 내용 다시 할 거야. 됐지? 마지막. 합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죠.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그래서 흡수합병의 취득자 얘기한 거고, 신설합병은 원래 기준서에 사례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옛날 책에는 신설합병 예제가 2개 있었는데 내 책에만 있었어. 계산 문제. 나만 만들었다고. 그럼 여러분들만 공부한 거네. 그래서 과감하게 1판 쓸 때 삭제했다고. 나는 원래 고급 회계책이 1판이 아니야. 나는 다른 공저자님과 6판까지 냈던 책이야. 이게 9판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그 책 중에서 예제들이나 연습 문제는 제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신설합병은 뭐만 알면 된다. 말 문제. 취득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돼. 자, 신설합병 볼게. A, B 합쳐져. A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새로운 기업 만드는 거야. 새로운 기업 만드는 거야. 됐죠? 자, 주영아, 나 거기 보지 마. 왜 읽으려고 그래. 자, A가 취득자야, B가 취득자야, C가 취득자야. 느껴야지. 제가 질문하면 답이 없다. 알겠어요? 다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얘한테 대가를 줘요. 얘가 새롭게 만든 기업이니까 A사하고 B회사한테 대가를 줄 거야. 다시 A사하고 B회사한테 주는 거야, A사와 B회사 주주한테 주는 거야. A사와 B회사 주주한테 대가를 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불렀어? 이전 대가. 그러면 뭐 줄 수 있어? 현금 줄 수도 있고 주식 발행해서 줄 수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지분을 발행해 줬어.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지분을 100주 발행해야 돼. 얘한테 50주 줘야 돼, 얘한테 50주 줘야 돼, 아니면 다르게 줘야 돼. 다르게 줘야 돼. 실사를 하셔가지고 얘가 60조의 기업이고 얘가 40조의 기업이면 6대4로 지분 발행해서 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지분을 얘가 60% 발행했고 얘가 40% 발행했으면, 자, 취득자 누구다? A죠. 뭘. 나중에 A사 주주가 지배할 테니까. 맞죠? 그래서 이때는 A사 또는 B사가 취득자가 되겠지. 이게 6대4일 때는 A사가 되지만 이게 4대6일 때는 B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을 발행하여 사업결합이 되는 경우에는 결합 참여 기업 중 한 기업이 취득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기준이.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 A사와 B회사가 있는데 C사를 설립했어. 근데 이 회사와 이 회사에 대가를 줘야 되는데 지분을 발행하지 않은 거죠. 현금 주고 청산한 거야. 됐죠? 그러면 A사 주주와 B사 주주는 주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상법 안 배워서 그런데 상법에 따라서 신설기업을 만드는 절차에 들어가는 거야. 제일 처음에 정관을 만들고요. 두 번째 발기인이라는 걸 설립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 C사 주주라는 사람들한테 공모를 해서 받아요. 그럼 누가 이 회사를 지배해요? C사 주주. 그럼 누구? C가 지배하는 거죠. 취득자가.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신설기업이 지배한다고 돼 있어? 새로운 기업이라고 돼 있어? 새로운 기업. 이것도 원래 신설기업이었는데 또 새로운 기업으로 용어를 바꿔놨네. 시험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신설합병의 경우 지분을 발행한 경우에 새로운 기업이 취득자이다. 틀린 문장이야. 현금을 줘서 사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결합 참여 기업 중 한 기업이 취득자이다. 그럼 틀린 문장이야. 서로 반대로 낸다고. 그래서 지분 발행 밑줄. 지분 발행 밑줄. 아니 어딘지 지금 못 찾고 있어. 11페이지에 나와 있잖아. 11페이지 1번. 지분을 발행하여 설립한 경우.
결합 참여 기업 중 한 기업. 됐지? 그 밑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한 경우 밑줄 새로운 기업이 취득자이다. 됐지? 서로 반대로 해서 시험 문제 내는 거야. 이해 가지? 그리고 요거는 딱 취득자만 나오고 계산 문제는 안 나와. 됐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낼 거야. 신설 합병은 지분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결합 참여 기업 중 한 기업이 취득자입니다. 신설 합병의 경우에는 현금을 이전하고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이 취득자입니다. 서로 반대로 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딱 준비하면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언제 회계 처리할지를 결정해야 돼.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할게요.